그러니까 처분권주의는 이 청구라는 단위에서 당사자한테 자치적인 어떤 그런 의사의 실현을 시키는 그 사적 자치가 소송법상 투영된 제도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소제기 단계에서 신청 없으면 판결 없다라고 표현되는 당사자가 신청한 범주와 이례적인 것이라든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넘어서는 것은 판결해 줄 수 없고 신청에 따른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신청에 따른 판결 중에 이렇게 보면 조금 이질적인 듯 하면서 뭔가 또 범위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갖고 우리가 따져본 거예요. 이게 과연 처분권주의에 의배되는지 안 되는지가 서너 가지 우리가 사례를 놓고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 종료 단계에서 오늘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청구 단계의 밑에 개념으로 들어가서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을 펼치는 데 대해서 주도권을 준 원리를 변론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합쳐서 당사자주의라고 부른다. 당사자주의,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민사헌법 원리를 당사자주의라는 큰 개념 속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적인 것은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죠. 왜 그러느냐? 실제법이 민법이 사적 자치가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소송법에서도 그게 그대로 투영돼서 그 당사자의 자치적인 그런 원리를 받아들여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나타나는데 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용어가 딱 용어 자체에서는 느낌이 착 오게 우리가 용어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쓴 용어라서 그 느낌이 우리가 원래 말하려는 지금 내용에 딱 이렇게 느낌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변론주의는 개개의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을 펼친 한도에서만 판단해 주는 거니까 그 예로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갚았다는 얘기를 않는다든지 피고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를 않는다든지 하는데 증인이 와가지고 갚았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증인이 차용증으로 낸 증거에 의해서 시효가 상당한 부분이 기간이 지나서 완성된 게 나타난다고 해서 법관이 그 심증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는 데 대해서 원래 변제 항변을 했다든지 본래 소멸시효 항변을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심증을 얻어서 그런 판결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변제 항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갚았다는 얘기가 나왔다든지 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또는 서증으로 신청한 차용증 등에 있어서 빌려간 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봤더니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이 들더라도 해줄 수 없다가 변론주의 원칙이에요. 예,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 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절차 진행 그 자체는 순수한 절차적인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래서 기일을 잡고 그래서 당사자가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월요일날 볼래 수요일날 볼래 해서 마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주는 수령하는 차원이지만 원래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내가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나의 기본적인 이념은 뭐예요? 나의 민사헌법의 기본 원리는 내가 특히 부각시키는 원리가 뭐예요? 당사자의 절차 보장. 절차 보장. 그러니까 기일을 잡는 데 대해서 직권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당사자가 뭔가 사정 때문에 자기 변명을 펼칠 그 기일을 와서 펼쳐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기일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착 잡았는데 당사자가 변명을 할 기회가 배제되는 꼴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직권이긴 하지만 배려해줘라. 배려해줘라. 나 얼마나 배려하려고 그랬어. 그 절차부장이잖아. 절차부장. 내가 출석부 같은 데도 결석한 사람 다 체크해주잖아. 절차부장 시켜줘. 송달회 같은 경우도 절차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시송달회 송달은 어땠었어? 송달로서 조금 어쩔 수 없어서 뭔가 서류를 보내서 일을 처리하려고 송달로 이렇게 해가지고 송달인 것처럼 꾸며놓고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은 뭐야? 공시송달은 대법원 사이트 가면 인터넷 사이트에 있고 원래는 요새는 그래도 인터넷이라도 있지만 원래는 법원 게시판 가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인터넷에 가서 대법원 사이트 보면 송달란이 있어요. 공시송달. 그렇더라도 자기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깜깜무소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절차 보장 입장에서 보면 공시송달은 그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등등 당사자의 절차 보장. 그래서 이런 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잡고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하고 하는 이 변론을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법원이 주도권을 갖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직권적인 진행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배려해줘라, 수렴해줘라 라는 게 나의 생각이야. 이해되겠죠? 당사자 절차 보장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론주의는 별건 없어요. 그래서 변론주의의 첫 번째 명제는 뭐라고 하냐면 주장 책임으로 나타나요. 좀 아까 설명한 변제 항변을 했었어야 된다. 소멸시효 항변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항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한 결과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된다. 원래 정상적인 루트는 뭐예요? 주장을 펼치고 즉 항변을 하고 반대 당사자 입장에서 그게 부인되니까 증거에서 증명을 하고 그 심증을 얻어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지만 그런 주장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증거로 통해서 그런 심증이 든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때 주장은 안 했는데 증거로서 그런 심증이 들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하나 여기서 알아둘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원래 소송은 대립 당사자가 싸우는데 증거는 원고가 내세운 증거든 피고가 내세운 증거든 그 심증을 얻는 데 대해서는 공통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원고가 냈다고 했을 때 증거가 꼭 원고한테 유리하게 쓰이고 피고한테 불리하게 쓰이고 만이 아니라 피고한테 유리하고 거꾸로 낸 사람한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즉 원고가 돈 받겠다고 하는데 빌려줬다고 하는데 피고가 단순히 소멸시효 항변까지는 안 하고 돈 빌린 적 없다 등의 방어만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네가 돈 빌린 적 없다는데 네가 이렇게 쌓이는 차용증이 있다라고 내놨어요. 증거로. 근데 원고가 낸 증거인데 그 차용증의 대여 기간을 따져봤더니 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게 드러나요. 그 원래 빌려간 날하고 지금하고 기준으로 보니까 10년이면 10년이 지났다든지 3년이면 3년으로 뭐 단기 뭐 시효에 걸리는 거면 지났다든지 해가지고 그 채권의 시효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차용증을 갖고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뭐가 주장 단계에서 안 나와 있어요?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가 자기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여 사실 자체에 대해서 피고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예비적이랄까 2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다행인데 단순히 빌려간 적만 없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원고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해서 판사가 증거조사, 서증조사를 한 결과 보니까 그런 빌려간 건 맞는 그런 게 다 나오고 보니 피고가 작성해준 차용증은 맞지만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려고 할 때 이때 증거공통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알아둬야 돼요.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한테 불리하게 쓰이는 거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한테 불리하게 쓰이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여요. 즉 피고한테 좋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청한 사람의 증거는 자기 이야기를 뒷받침하려고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고가 신청한 증거가 피고한테 유리해. 피고한테 유리한 결과 원고한테 불리한. 즉 원고는 원래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려고 차용증을 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상해지면서 뭐가 지금 당하냐면 시효가 완성된 것을 거꾸로 지금 자기가 불리하게 당하는 꼴이 되고 피고는 생각지도 않게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공통으로 쓰여요. 증거는 공통으로 쓰이지만 주장은 했었어야 되는 거죠. 피고가. 주장을 피고가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공통으로 쓰여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멸시효 항변이 안 나왔는데도 그런 심증이 든다라는 상황에 번질 수 있는 것은 증거가 공통으로 쓰이기 때문에 번질 수 있는데 다만 증거로서는 번질 수 있으면 공통으로 쓰이지만 항변 자체로 소멸시효 항변이 안 왔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된다. 즉 증거 조사한 결과를 증거 자료라고 하고 소송서 주장한 자료를 소송 자료라고 하는데 증거 자료로서 즉 차용증에 나타난 시효가 완성했다라는 그 어떤 판단의 자료로만 갖고는 소송 자료를 대체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명제가 주장 책임이에요. 즉 주장했어야 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이익으로 가도 어쩔 수 없다예요. 그것이 주장 책임으로 나타나고 변론주의의 첫 번째 명제. 그 다음에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는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해요. 자백의 구속력. 우리가 불요증 사실이라고 해서 288조는 이미 한두 번 설명한 바가 있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 자백된 사실은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형사소송에서는 실체를 발견하고 뭐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백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자백의 보강법칙 등이 등장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사적 자치가 실체법에서의 그 원칙이 소송법에 발현돼서 당사자끼리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백된 사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사실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변론주의와 결부돼서 사적 자치가 당사자주의로 해서 변론주의로 해서 자백의 구속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는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물론 288조의 단서에 보면 그게 이제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면 수정할 여지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당사자끼리 맞다라고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함부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이 있는 게 맞다라고 해줬다가는 나중에 번복하는 데서 곤혹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기 책임하에 당사자한테 맡겨진 변론주의 원칙에서 두 번째 자백의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조사 자체도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직권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는 예외적이랄까 보충적이다 라는 게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이죠. 다시 정리하면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주장책임이라고 나타나고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는 자백의 구속력으로 나타나고 변론주의의 세 번째 명제는 직권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보충적으로 한다. 직권 증거조사 금지의 원칙에 관한 것은 이제 202조 등이 보충적 증거조사만이 가능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원칙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하는 거지 법원이 직권적으로 파헤쳐서 증거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이라는 말하고 변론주의는 대칭된 용어로 계속 쓰이는 거죠. 대칭된 용어. 여기서 변론주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제를 얘기했고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 세 번째 명제는 증거조사 등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증거법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얘기하냐면 변론을 펼치는 데서 주장책임을 설명하는데 주장책임이 작동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대여사실에 대해서 또는 소묘시 항변에 대해서 또는 변장변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주장하는 요건에 따른 사실의 한정에서 발생한다. 그럼 사실 중에는 조금 어려운데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이 있는데 이 주장 책임이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 사실에 한정된다. 그러면 이 말 자체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전제적인 명제는 주장 책임이 발생하는 주장 책임이란 명제가 이제 제1명제로 등장하는데 그 주장 책임의 대상은 모든 소송에 등장하는 사실에 다 주장 책임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가운데 그 요건 사실이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주요 사실,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을 곧바로 떠받쳐주는 그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거지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간접 사실이 뭐냐? 그 다음에 보조 사실이 뭐냐?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주요 사실에 한정되는 게 원칙이다까지 정리하고 이해됐겠죠. 그럼 간접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 빌려준 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내서 자기 대여 사실에 대한 것을 이제 주장해서 그것이 증명돼서 이기는 이런 코스를 가게 되는데 이 요건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 변제기가 도달했기 때문에 받아야겠다는 게 주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소송할 때 한두 번 얘기했지만 법정에서 자기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송하는 본인 소송 사람은 핵심적인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뭐 얘기해요? 자기는 근근히 모은 돈인데 이걸 갖다가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는 라면도 막 사먹을 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모아둔 돈인데 좀 빌려가가지고 막 호의호시하고 저놈 나쁜 놈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판사가 그래도 친절한 판사는 그렇군요 억울하시겠습니다 라고 잘 이렇게 호응해주면서 들어주면 좋은데 대부분 판사는 짜증나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왜 빌려갔는지가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요건에 흡수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지만 사실은 돈 빌려가서 뭐 했었는지 제가 호의호식 했는지 나는 라면 먹었는데 쟤는 그거 가지고 뭐 돈가스를 사 먹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을 강조해서 하소연하다 보니까 이 본말이 전도돼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여기에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간접적인 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 빌려간 목적이 그때 뭔가 기념 목적이 있어서 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빌려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사실을 추인시키는 사실을 간접사실이라고. 그 간접사실이라는 용어를
주요 사실에 대칭적으로 쓰려면 어떤 용어가 나오면 돼요? 직접 사실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돼요. 근데 직접 사실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또 주요 사실과 요건 사실도 또 구별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 그렇게 구별까지는 세세하게 하지 말고 이러한 주요 사실, 요건 사실 내지는 이제 그게 간접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돼서 인정받을 때를 직접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실을 다이렉트로 차용증이라든지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그 자체를 증명하는 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모든 사건이 그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딱 있지는 않아요. 직접 사실을 뒷받침해줄 그런 직접 증거가 딱 있지는 않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 대여 사실을 돈 빌려간 것이 그냥 친구 사이에 대충 빌려줬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빌려준 건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결국 증명해야 되냐면 대여 사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여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 등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이 차용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예컨대 1억이면 1억을 내가 빌려줬다고 한 날 내 통장에서 1억 원을 찾았다. 물론 찾으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일단 내가 찾아서 건네줬다라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것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1억 원을 빌려줬다고 내가 주장하고 피고는 빌린 적 없다고 하는 싸움에서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내 입장에서 1억 원이 찾았다. 1억 원 찾은 것은 뭔가 쓰려고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꼭 빌려준 돈이냐는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1억 원을 찾았다. 그 다음에 채무자인 피고는 내가 빌려준다고 내 주장에 따른 전후 상황을 보니까 뭔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거의 부도 수준이었는데 내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 뭔가 형편이 호전돼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뭔가 파산 직전에서 살아난 뭐가 있다. 그런 사실이 B. 아까 찾은 사실이 A. 그 다음에 C라는 사실 하나 좀 더 추가해봐요. 그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 나를 어디서 갑자기 만났는데 식당 같은 데서 만났는데 술집에서 만났는데 황급하게 도망간 것이 식당 주방 아주머니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다. 라는 C 사실. 그러니까 A 사실 찾은 건 내 온라인 내가 돈 1억 원 찾은 건 내 통장에 의해서 찾은 거가 인출된 게 확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건 그쪽에 뭐 채무자 직원이 월급을 밀렸던 걸 받았다. 뭐 이런 거 증언 등에 의해서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나를 보자마자 변제기 후에 갑자기 황급히 밥 먹다 말고서 도망갔다. 식당 주방 아줌마에서 확정할 수 있죠. 그럼 여론 판단에서 A, B, C 사실이 확정이 된다면 빌려갔다라고 추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A, B, C 사실이 이 직접 사실을 추인시키는 간접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접 사실은 주장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판단을 위해서 법관이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작동하니까 그러한 간접 사실은 변론주의의 적용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간접 사실이 그런 거 되겠죠? 이런 간접 사실은 또 뭐가 있어요? 이 대여금 청구 말고 인지청구. 인지청구에서 부자관계로 확정받고 싶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부자관계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부자관계를. 더더욱 그 아버지가 사후에 죽어가지고 사후 인지청구라고 요번 시간 다음에 친족상속법 배울 텐데 인지청구를 1년인가 2년 돌아가신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이 죽고 1년인가 이내에서는 사후적으로도 인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사는 사람끼리 어떤 법률관계에 대한 따짐을 해야 되는데 그 케이스는 죽고 나서도 할 수 있어요. 1년간인가까지. 원래는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채 아버지가 아버지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상속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관계의 처리 등에 있어서 이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인지청구되면 이제 정식의 자식으로 소극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어떤 그런 상속권 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지청구에 있어서 최근에도 뭐 고위 정치인이나 뭐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뭐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게 최근에도 K모 대통령 아들로 하는 사람이 인지청구했는데 K모 대통령이 이거 검사하자고 그랬는데 거절해가지고 아들 맞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사실은 이제 부자관계를 맞추려면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요새는 DNA라나 뭐 유전자 이런 거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스토리 내가 작년에도 해줬으리라고 추측했는데 이런 거 봅시다. 영화적인 스토리 내지는 소설적인 스토리인데 대통령 갖고 얘기하려면 조금
뭐 좀 그러니까 왕 회장님이 이제 초상이 났어요. 돌아가셔서 초상이 났어. 왕 회장님 초상이 나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는 앞에서는 슬픈 척하지만 이제 재산 문제 갖고 싸우잖아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안 싸울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뭐 우리 학교도 그런가 어떤 건 모르겠는데 실수. 왕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왕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자식들이 앞으로 슬퍼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내가 무슨 A기업을 갖고 너는 뭐 B건설을 갖고 너는 C은행을 갖고 막 이 구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저택의 대문 쪽에서 미모의 30대 미시족 탤런트급의 같은 사람이 5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오면서 5살짜리 아들이 양복을 입혀서 머리에 무스을 해서 하이칼라를 하면서 딱 들어오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장례 거기서 이쪽 대문간으로 이렇게 오면서 어쪽에서 그 30대 아주머니와 5살짜리 아들이 손잡고 딱 막 되게 당당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머지 초상집에서 관계자들이 시선이 별로 딱 돌죠. 카메라가 그쪽으로 딱 잡히죠. 그러면서 나오는 대사가 뭐예요? 자, 아버지다 절해라.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 아버지다 절하다 하는데 좀 아까까지 원래의 아들들 한 50살 먹은 아들들이 우리끼리 지금 N분지를 따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짬돌이 등장하면서 자, 아버지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자 아버지다 하는데 이제 아버지들 절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게 웬 짱돌이냐 이거 N분지 1에서 N+1로 가게 생겼는데 플러스 1을 저쪽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쪽은 플러스 1로 들어가야 받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아직 아닌 거죠. 아들로 인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돼요. 아들로 인정달라. 그럼 피고는 누구겠어요? 이런 인지청구의 피고는. 죽은 사람은 피고가 될 수 없네요. 상속인이 될 것 같아? 상속인이? 친족상속법 다음 시간에 물어봐요. 누가 될 것 같아? 여기 나왔어.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공익적인 입장에서. 그럼 검사가 자기 잘도 안 돼. 거기 왜 피고로 몰려있어요? 그렇잖아요. 검사가 공익적인 입장에서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이제 민사법에서 나와요. 원래 본인이 아닌데 본인처럼 해줘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법률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친족상속법에. 그래서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률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해요. 소송 담당이라는 용어를 써요. 대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대리는 아닌 거죠. 이게 임의 대리는 더더욱 아니고 법정 대리도 아니에요. 그때 법정 대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법정 담당이라는 용어를 써요. 법정 담당. 그래서 그 검사가 피고가 돼서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핏줄인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핏줄인 걸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원고가 이기잖아요. 그 핏줄인 걸 인정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유전자 뭐 이런 과학적인 기법이 없었을 때는 진짜 과거에 단순 물식으로 해요. 단순 물식으로. 일단 어떻게 돼요? 그 혈액형 옛날식으로 본다면 혈액형이 그래도 과학적이잖아요. 혈액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지금 그 30대 미시조 엄마의 혈액형하고 맞춰서 얘 혈액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안 맞았더니 그건 파이지 뭐. 그건 가짜지 완전히. 근데 일단 그거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이 보니까 비스무리해. 전혀 딴판 생기면 좀 근데 일단 딱 봐도 그 닮은 꼴이야. 왕 회장님 닮은 꼴이야. 핏줄 혈액형도 맞아. 그 다음에 하나쯤 더. 그 30대 미시족과 그 왕 회장님이 성적 접촉이 예포태 시점에 있었다. 그러니까 A가 뭐예요? 혈액형이 맞아떨어진다. B 얼굴이 뭐 객관적으로 비슷하다. C 성적 접촉이 포태 시점에 있었다. 이런 정도의 ABC 사실이 뒷받침되면 네가 판단자라면 부자관계 인정? No. 인정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접 사실로부터 직접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이런 루트에서 이거 자체가 부자관계는 직접 증명할 필요 없어요. 부자관계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최근에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그건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확률상 거의 완벽하죠. 그렇죠. 확률상 완벽하지만 진짜 또 황당한 사건으로 그게 유전자가 봅시다. 안 맞아서 글러서 아니라는 건 확인이 드러날 수 있는데 맞다고 유전자가 나올 수 있는 뭐 배치 서열인 같은 게 맞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황당한 막장 드라마인데 이 아버지 말고 아버지로 지목된 자 말고
아버지의 로 지목된 사람의 동생, 즉 작은 아버지 정도의 애인데 지금 큰아버지의 애라고 우겼을 때 큰아버지와 엄마와의 그 맞춰봤을 때도 큰아버지 자 막장 드라마에 잘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부로 지목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생 그리고 이 엄마가 있고 여기서 태어났을지 여기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일단 요거로 우겨서 지금 간 거야. 아들이라고.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거 검사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이 실제 아버지는 이 사람의 동생이었을 때 잘 생각해. 내가 뭐 말해. 여기랑 이 엄마랑 했을 때 이거 나오는 유전자가 닮은 꼴이 훨씬 더 크겠지만 요거 엄마랑 이렇게 해도 여기는 보통 사람 이상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거의 유사하니까. 그 형제니까.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완벽한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맞을 가능성이 큰 거지. 다시. 사실상은 요 관계에서 나온 애라면 요게 더 높겠지, 그 일치도가. 근데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유사하잖아, 형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보다 조금 떨어지겠지만 되게 높은 수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잖아, 지금. 응? 그렇지? 가능하단 말이야. 아들도 인정. 그렇다고 유전자 그게 상당히 높겠지. 그렇잖아. 상당히 높지. 거기서 그것만 본다면 아들 맞지. 근데 이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판단의 요소일 뿐이야. 제일 과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겠지. 응? 그거면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 건데 완벽에 가까운 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으로 하는 건 사실은 과학적 증명은 아닌데 이 수치는 수치일 뿐이지 이다라고는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형도 과거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혈액형이 그나마 과학적인 거였어. 근데 혈액형도 심지어 그 다음에 혈액형 아닌 거는 아닌 거지만 인거래도 그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는 게 뭐 확률적으로 뭐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닌 건 맞지만 이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 확률상 상당히 작지. 다른 거가 보태져야겠지. 그래서 아까 한 3가지 정도의 간접사실이 동원돼서 이 부자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접사실이라는 개념 이해되겠죠. 이런 간접사실은 주요 사실 자체가 아니니까 주장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여기도 학설에 따라서는 간접사실도 주장 책임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학설 등이 있는데 일단 잊어버리고 원칙적으로 아니다. 그것은 법관이 자유롭게 심증해서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소재일 뿐이다. 당사자의 주장 여하와는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간접사실 다음에 사실 중에는 보조사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증거의 어떤 신용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증죄로 전에 처벌받은 사실 뭐 이런 것 등은 이 증거의 어떤 신용도예요. 여러분이 또 하나 뭐 형제지간 간에는 뭐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알지만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고 증인 대상,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증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제3자보다 어떤 형제지간이라든지 모녀지간이라든지 할 때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아니고 증거 자격 내지 증거 능력은 있지만 증명도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딴 순수한 객관적인 관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거력에 관계되는 사실을 보조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중에는 주요 사실, 그거와 대칭되는 간접사실이 있고 또 이거는 별개의 카테고리지만 보조사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적용이 없다. 다만 보조사실 중에도 서증에 관해서는 조금 증명력에 관한 건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증거법에서 다시 나오게 돼요. 보조사실 중에는 문서의 증거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 자백은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지만 변론주의에 적용이 있어서 함부로 철회하느냐 부분서 그게 변론주의에 적용이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일단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보조사실에 대해서
자백의 구속력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요. 어디에 관해서 보면 되냐면 345면 또는 역번호 8-19 나중에 증거법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 역번호 8-19에 가서 보면 보조 사실에 관한 거지만 주요 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문서의 성립의 진정은 보조 사실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보조 사실에 관한 거지만 자백의 취소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처럼 구속력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되는데 혹시 뭐 지금 알아두면 좋고요. 그런 개념이 나중에 다시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원칙적으로 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 적용이 있다라고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변론주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변론주의 원칙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본인 소송한 사람은 자기 억울함을 판사가 다 낱낱이 파헤쳐 줄 것 같은데 어느 범주에서만 해결해 준달까 이렇게 해주냐면 당사자의 주장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 자기가 법정까지 간 이상은 막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실은 민사사건은 다 해준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차근차근 따져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계에서 따져서 헤아려 주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데 헤아려 주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그 계리를 본인 소송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데 소송 이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거죠.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를 채택한 원리에 대해서 왜 변론주의를 채택했을까 등등은 이제 두꺼운 교과서 보면 막 그 의의랄까 그 채택한 이유랄까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너 가지 학설이 있어요. 질문 없으면 이런 변론주의를 당사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것을 서포팅하고 보완해주는 제도가 성명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죠. 성명권. 성명권은 당사자의 권리처럼 뉘앙스가 들리는데 그게 아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어떤 주장의 불명료함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해주는 법원의 어떤 권능이다. 136조 등에 나와 있죠. 136조. 예. 그래서 용어는 마치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한테 그거 좀 밝혀라 라고 하는 당사자의 권리처럼 성명권 느낌이 다가오는데 그런 건 아니다. 또 사실상 주장의 불명료함을 당사자가 주장한다고는 했지만 불명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어떤 정확하게 해서 주장으로 이끌어내고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성명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명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당사자의 주장이 한 끗도 안 나왔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유도해주는 적극적 성명은 한계가 있는 거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그 변론주의를 서포팅해주는 법원이 그런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료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뒷받침해서 완벽하게 포장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라든지 변제 항변을 하라든지 하면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대등한 이 싸움을 시키는 거고 법원은 그 뒤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건데 법원이 어느 한쪽한테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 성명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는 변론주의를 서포팅하는 마그나카르타, 변론주의에 있어서 이 마그나카르타라고 하지만 청구 취지라는 청구 단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포팅 해줄 수도 있고 그때도 성명권이 작동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주장 단계에서 서포팅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청구 취지 등을 어떤 명확하게 시킨다든지 약간 변형시키기 위해서 작동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처분권주의 영역에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론주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번 때 질문이 한번 나왔잖아요. 원고가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경우에 따라 피고가 이제 토지를 넘겨줘야 되니까 거기다 세운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이제 무너뜨리는 거니까 민법에서 여러분이 그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요건하에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 되니까 그때 이제 매매 계약으로서 효과는 뭐예요? 매도인의 입장이 돼서
물건은 넘겨줘야 되고 원고는 거꾸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피고한테 대금을 치러야 되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매매 대금을 치르고 건물을 넘겨받는 다시 봅시다. 저번에 95년도 전환 판결 사건 봅시다. 원고가 땅에 대해서 땅을 임차했다가 임차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줬어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라.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해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내죠.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철거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손상 때문에 피고 측한테 최악의 경우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일정한 요건 하에 행사해서 형성권적으로 행사돼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가겠죠.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쪽은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피고는. 그 다음에 원고는 오히려 매수인의 입장이 되죠. 건물 매수해라 라고 청구를 해서 형성이 됐으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한테 이제 그 앞에 것을 잊어버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를 지금 바뀐 것을 건물을 둘러싸고 그 상황을 본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넘겨라고 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달라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동시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건물 철거라는 청구 소송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청구와 이쪽은 대금을 달라라는 이 화살표가 잘못됐네. 이쪽으로 건물을 인도하라. 이쪽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이 관계에 동시 이행을 시키려는 것으로 판결을 해주려고 보니까 하나 문제는 뭐예요? 건물 철거와 이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청구의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이게 처분권주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95년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비적으로라도 건물 인도 청구로 변경을 시키는 식으로 성명을 해서 성명에 따라서 건물 인도라는 청구가 나온 다음에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95년도 전환합치 판결이고 그때 했던 문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오는 박스에서 나오는 그 판례적인 상황에 얘가 등장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분권주의적인 영역에서의 청구 취지를 성명에서 변경시킨 이런 것이죠. 청구 취지를 변경시킨 이런 상황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질문 있으면 질문. 사법시험에 2번, 3번 계속 나왔던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일단 문제는 뭐예요? 그냥 상환이행 판결은 해줄 수 없다. 처분권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상환이행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고 청구가 뭔가 바뀌어야지 그냥은 안 된다. 근데 그 바뀌는 것을 유도해줘야 된다. 성명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적인 상황까지 본 거예요. 요거는. 이런 상황이라. 이해되겠죠? 그냥 성명을 안 한 것으로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는 없고 성명을 안 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철거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각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성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성명해서 건물 철거로 내세웠지만 상황이 매수청구권이 나온 마당에는 이것은 결국 원고 입장에서 기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상호 주고받고 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상환이행 판결을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해서 동시이행에 따른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결과로 가기 위한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기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종전에는 뭐였어요? 우리가 그 이전 단계는 뭐예요? 기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결하는 게 처분권자 의배되냐 안 되느냐의 어떤 문제점들을 앞에서 계속 봤죠. 현재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을 한다든지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된다든지가 처분권자 의배된지 안 되는지만 봤는데 이 경우는 처분권자에 의배된다라고 끝나는 그 문제에서 성명을 해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포인트죠. 그랬을 때 이 청구 취지 단계에서의 성명권이 행사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의무적인 상황까지 간 거죠. 이런 케이스라는 것은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했었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거죠. 질문이요. 그래서 성명권에는 소극적 성명, 적극적 성명이 있는데 적극적 성명은 한계가 있는 거다.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이유의 적극적 성명은 변론주의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죠, 그것도. 소극적 성명은 가능하겠지만 적극적 성명은 원칙적으로는 무리한 거예요.
다음에 2-61 보면 청구 취지를 성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좀 아까 같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건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을 때는 건물 인도라는 청구가 등장해야 건물 인도와 매매 대금의 상환 이행 선결이 가능하니까 예비적으로라도 건물 철거를 유지한 채 예비적으로 건물 인도라도 하도록 완전히 바꾸면 더 좋고 설사 예비적으로라도 건물 인도라는 게 나와야지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청구 취지에 대한 성명이 요구된다라고 했던 판례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것은 이 청구 취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다음 나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성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장 사실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단계가 뭐였었어요? 청구가 있고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장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어요? 증명이 단계 있고 그러니까 증명을 촉구하는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주장 단계가 일반적으로 성명권의 핵심인데 증명을 촉구할 수도 있다. 어느 케이스가 그런 거냐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했는데 금액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까지도 사실은 당사자가 밝혀서 확정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피해 입은 X까지는 따져서 확정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정도는 이미 손해배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까지를 확정했다고 해서 손해액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끝나기보다는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밝히도록 해야 된다. 외국의 입법례는 더더욱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당사자로서는 고독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법원이 재량적으로까지 개입해서 하라는 그런 입법례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식으로 그런 입법례는 아니고 판례에서 약간 그런 성향을 끼치는데 공식적으로는 당사자가 손해액도 증명해서 주장하고 증명하고 해야 되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액을 확정하는 게 얼마로 주장할지도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보면서 법원의 재량적인 뭐가 개입돼야 된다라고 일본이나 독일은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우리는 판례에서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문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도 이 부분에서 성명을 적절하게 해줘서 지금 당사자가 손해배상의 채권 채무 관계의 형성까지는 잘 왔는데 손해액을 갖다 주장을 않는다든지 증명을 못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 성명권을 발동해줘라. 그런 단계는 완벽히 무에서 유가 아니라 벌써 당사자가 손해 싸움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네가 책임이 있다라는 정도 싸움을 하는 와중에 손해액을 말하고 있지 않고 못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흐름상 그거는 무에서 유로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서포팅 해줘도 된다. 증명을 촉구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또 여기까지 질문. 원래 그 다음 단계는 결론주의는 이 사실주장의 단계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법률의 해석 적용이라든지 법률적 상황하고 엉켜있는 부분이 있어요. 엉켜있는 부분인데 원래 법률적인 해석 적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이 성명권이 등장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법률적인 것이라면 그렇지만 이 법률적인 것과 사실적인 한계가 얽혀있으면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136조의 사항의 지적 의무라고 해서 완전히 의무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의무로서 결론주의의 보완으로서 성명에 지적한다라는 의무가 발생하는 조문을 하나 더. 어떤 거냐면 지금 순수한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 박스에 판례사를 뒀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권에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750조의 불법행위가 있고 390조의 계약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청구하는 거와 계약 책임으로서 청구하는 게 부소송을 이론에 의하면 별개의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이다. 부소송을 이론에 의하면 별개죠. 그 별개인 것의 의미를 가질 때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문제된 몇 개 이게 따로따로 별개로 봤을 때 요건 같은 게 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건 이쪽이 이제 피고 측으로 몰린 자가 잘못한 기책 사유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밝혀야 되느냐. 누가. 일반적인 불법행위에서는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로서 가해자의 고의가 실리는 행위가 있고 그게 위법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내가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의 4-5개, 서너 개의 요건을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서 밝히면서 청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했을 때의 상대방이 잘못한 기책사유에 대해서 또 계약책임에 있어서 이쪽이 그걸 밝혀야 되느냐 보면서 여러 민법 제1부분 그 기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채무자가 자기 책임 없다고 밝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잘못한 것을 이쪽 피해 입은 사람이 거기까지 밝혀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계약 책임으로 구성할 때는 그쪽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쪽에서 잘못 안 했다는 걸 밝혀야지 이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너 잘못한 것까지를 밝히는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이행이 제대로 안 된 원인이 네 잘못이냐 뭐냐 라는 것을 거기서 스스로 불이행이 있으면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면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피해 입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잘못한 그 책임 있는 것까지 다 밝혀줘야 돼요. 그 기책사유 부분에서 틀려져요. 근데 지금 그 사례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불법행위로 청구하는지 계약책임을 청구하는지가 상관없이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상대방 기책사유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밝히지 못했어요. 주장해서 밝히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랬더니 법원이 누가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못 밝혔으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어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고가 청구하는 게 계약 책임으로 청구하느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냐에 따라서 그 잘못 있는 염려를 누가 밝혀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못 밝혔으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게 계약 책임으로 따지고 있는 건지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지고 있는지를 밝힌 다음에 불법행위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일단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계약 책임으로 청구하는 건지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하는지를 좀 밝혀서 어떻게 청구할 생각인지를 좀 따져서 헤아려서 법원이 성명을 했어서 지적을 해줬어야 된다. 그런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이 케이스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하느냐 계약 책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것을 밝혀야 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거니까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게 과연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는지를 확실히 지적해서 뭘로 주장하는지 법률적인 그런 부분 상황에 대해서 따져서 그것을 지적해서 정확히 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는 불법행위 책임 주장하는 겁니다 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지금 애초에 이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는지 그냥 손해배상 받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불법행위로 할지 또는 이게 계약 책임으로 할지 뭐 정확히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피해 입었다 라고 주장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소송물 이론보다 신소송물 이론이 그 사건의 대상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청구는 그냥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 해달라는 게 하나의 사건의 다인데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그게 불법행위로 청구하느냐 계약 책임으로 청구하느냐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 기책사유 있음 없음을 누가 밝혀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그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야 된다. 지적 없이 만연히 이것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딱 보고 나서 못 밝혔으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례죠. 이해되겠죠? 또 질문 있으면 그 다음에 성명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140조에 보면 약간 성명을 하는데 뭐까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처분. 그러니까 단순히 주장을 명료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 어떤 적극적인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 조사와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도록 처분을 하는데 증거 조사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이건 주장 단계에서 주장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쓰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증거 조사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 구별할 것은 주장 단계와 입증 단계를 확실히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주장 단계와 입증 단계를. 주장 단계에서 성명에서는 지금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증거 비슷한 채집 비슷한 것을 시키는 것인데 증거 조사는 아닌 거예요. 이건 성명 처분에 불과한 거지 증거 조사는 아닌 그런 영역이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증거 조사에서 심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장만을 명료하는 데 쓰이는 거지 그 심증을 갖기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증거 조사 절차는 아니다. 증거 조사
로 심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는 나중에 증거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성명 처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채집을 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는 거다. 그것을 140조의 성명 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당사자의 어떤 주장에 대한 뒷받침해주는 성명이라는 변론조와 관련돼서 그 부분까지 136조, 140조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도 질문 있으면